어머니 시골 냄새 너무 심하게 나. 머리가 너무 아플 지경이야. 며느리 할인이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부엌 문틈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물컵이 떨렸어요. 며느리의 한마디 말에 그저 아무 말 없이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트는 아들의 모습에 저의 존재는 지워지지 않는 냄새처럼 느껴져 씻고 또 씻었습니다. 비누 향 대신 남은 건 모욕의 잔향뿐이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따스한 온기를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듣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행복이 스며들길 바랄게요. 새벽 5시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제 그림자는 길고 흐릿했습니다. 손에 든 보자기에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났어요. 사흘 밤을 새워 덮은 국화차, 장미차, 매화차가 보자기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자 차가운 쇠붙이, 감촉이 엉덩이를 파고들었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고 그 김이 사라지는 걸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우가 좋아하겠지. 아들 현우가 며칠 전 전화로 며느리가 유튜브에서 힐링 영상인가 뭔가를 찍는다 했습니다. 보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저는 유튜브가 뭔지 잘 몰랐지만 예쁜 걸 좋아하는 며느리라면 제 차도 좋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샤워를 했고 손톱도 깎았어요. 머리도 단정히 빗어내리고 깨끗한 옷도 골라 입었어요. 며느리가 예쁜 것 좋아한다는 말에 깔끔하게는 가야 아들이 신경을 덜 쓸 것 같았거든요. 버스가 멀리서 불빛을 켜고 다가왔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저는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고 올라탔어요. 낡은 좌석에서 나는 오래된 가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3시간. 서울까지는 멀었지만 아들을 보러 가는 길은 언제나 짧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논밭이 흘러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비닐하우스들, 가끔 스쳐 지나가는 마을의 불빛. 저는 핸드폰을 꺼내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지금 출발했어. 점심때쯤 도착할 것 같은데 찌개 끓여줄까? 한참 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안 와도 돼. 우리 바쁘니까 밥도 괜찮아. 이모티콘 하나 없이 반기지 않은 듯한 문자에 저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진 이마, 처진 눈꺼풀.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이사하는 날인데.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서울역.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딪히는 어깨, 빠른 발걸음, 귓가를 스치는 날카로운 목소리들. 저는 그 틈에서 길을 잃을까봐 벽에 붙어 걸었어요. 지하철 표를 끊으며 기계 화면을 두드릴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2번 환승하고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저는 중간중간 벽을 짚고 숨을 고르며 걸었어요. 등에서 땀이 났습니다. 아, 땀 났네. 괜찮겠지. 금방 마르겠지. 저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어요. 겨우 도착한 곳은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깨끗한 외벽, 반짝이는 유리창.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어요. 현우가 혼자 힘으로 이런 집을 마련했구나.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론 무언가 쓰라렸습니다. 제가 도와준 게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남긴 찻집과 시골집이 전부인 저로선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짧은 벨소리가 울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현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짐을 받아들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화사한 얼굴, 밝은 목소리. 핸드폰 화면으로만 보던 며느리를 오랜만에 다시 보니 더 예뻤어요. 들어오세요. 신발 여기 두시면 돼요. 저는 낡은 운동화를 벗으며 지우의 새하얀 슬리퍼와 제 신발을 번갈아 봤습니다. 먼지 묻은 신발 끝이 부끄러웠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새 가구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한 나무 향과 페인트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현우와 지우는 아직 정리 중인 박스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지우가 제 손에 든 보자기를 가리켰어요. 꽃차야, 내가 요즘 힐링 영상인가 찍는다길래 배경으로 쓰면 예쁠 것 같아서. 와, 진짜요? 지우는 보자기를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묘하게 굳었어요.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보자기를 재빨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예쁘긴 한데 뭔가 냄새 안 나? 지우는 현우에게 속삭였어요. 저는 들었지만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이사 정리를 도왔습니다. 박스를 뜯을 때마다 나는 테이프 소리, 그릇을 씻을 때 손끝에 닿는 차가운 물, 화장실을 닦을 때 코를 찌르는 세제 냄새. 한참을 일하다 보니 등에서 땀이 났고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어머니,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우와 지우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한참을 일하다가 저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오려는데 거실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나 진짜 힘들어. 저는 부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뭐가? 어머니 시골 냄새 너무 심하게 나. 머리가 너무 아플 지경이야.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진짜 못 참겠어. 오빠, 나 진짜 두통약 먹어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오시면 매번 이래. 저번에도 그랬잖아. 지우야, 오빠는 몰라. 나 코 진짜 예민하거든. 지금 속 메스꺼울 정도라니까. 창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저는 부엌 문틈에 서서 숨을 죽였어요. 손에 든 물컵이 떨렸습니다. 나 진짜 환기 안 하면 못 있겠어. 오빠, 어머니한테 좀 뭐라고 해줘. 뭐라고 하라고? 그냥 샤워 좀 자주 하시라고. 옷도 좀 자주 갈아입으시라고. 저는 그 순간 제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깨끗한 옷이었어요. 어젯밤 빨아서 햇볕에 소독하며 말린 옷.
제 손을 들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에겐 저는 냄새나는 존재였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물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손을 여러 번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한참 뒤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우야, 나 좀 씻을게. 화장실 어디야? 아, 네, 저기요, 어머니.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화장실을 가리켰어요. 방금 전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이마, 처진 입꼬리 그리고 그 속에 무언가 무너지는 표정으로 저는 옷을 벗고 샤워를 했습니다. 비누로 온몸을 문질러 씻고 샴푸로 머리를 벅벅 감았어요. 그리고 손톱 사이사이까지 씻어낸 뒤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난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냉장고를 뒤져 간단히 찌개를 끓였어요. 된장 냄새가 집 안을 채웠고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지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희 배달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아, 그래? 미안해. 몰랐네. 괜찮아요. 근데 저 된장 냄새 좀 못 맡아서요. 창문 좀 열어도 돼요? 그래, 열어. 지우는 부엌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현우와 지우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한 술도 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속이 안 좋아서 밥이 안 넘어가요. 그럼 이거라도 먹어. 저는 반찬을 지우 앞에 놓았어요. 하지만 지우는 젓가락도 들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저도 숟가락을 들었지만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저녁 식사를 끝낸 후 어색한 시간이 흘러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주무세요. 지우가 작은 방을 가리켰어요. 저는 짐을 풀고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벽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나 진짜 힘들어.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냄새 때문에 진짜 머리 아파. 두통약 먹었는데도 안 가셔. 지우야, 오빠, 나 예민한 거 알잖아. 진짜 못 참겠어. 다음부턴 어머니한테 미리 말해줘. 오실 때 샤워하고 오시라고. 엄마가 샤워 안 하셨겠어? 그럼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시골 냄새잖아. 흙 냄새, 곰팡이 냄새 그런 거. 진짜 못 견디겠어.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단어들. 시골 냄새, 머리 아파, 못 견디겠어. 제가 깨끗이 씻고 입은 옷, 제가 정성껏 준비한 차, 제 존재 자체, 그 모든 게 며느리에겐 참을 수 없는 냄새였던 거예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어요. 소리내어 울면 들킬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손목 냄새를 맡고 또 맡아봤어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두통약을 먹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렇게 불안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현우와 지우가 일어나기 전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지우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벌써 가세요? 일찍 가야 해서. 아,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이제 알 수 없었어요. 그래, 저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닫힌 문, 그 안에서 들리는 환풍기 소리.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난간을 꼭 잡았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손끝이 시렸어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지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저는 올라타 창가에 앉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진 이마, 처진 입꼬리, 그리고 그 속에 어린, 무언가 무너진 표정. 나한테서 냄새가 나나. 저는 제 옷깃을 또 맡아봤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3시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찻집 문을 열자 익숙한 나무 냄새와 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저는 불을 켜고 선반 위에 놓인 남편의 찻잔을 꺼냈습니다. 낡은 찻잔, 손때에 묻은 손잡이. 저는 그걸 한참 들여다봤어요. 여보, 나한테서 냄새가 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만이 찻집을 채웠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찻집 문을 열고 평소처럼 차를 우렸어요. 물을 끓이는 소리, 차집 덮는 냄새, 손에 익은 동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어요. 찻잔을 들어 올리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깨진 찻잔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저는 그 조각들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찻잔이었어요. 미안해, 여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저는 쪼그려 앉아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손가락을 찔렀고 붉은 피가 배어났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 줄 몰랐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자꾸만 제 몸을 확인하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하고 자기 전에 또 샤워를 했습니다. 비누로 온몸에 문질렀고 머리를 감았고 손톱 사이까지 솔로 닦았어요. 깨끗하게 빨아서 햇볕에 말린 옷들로 매일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했어요. 혹시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몸을 맡아봤습니다. 손목, 목덜미, 옷깃.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내가 모르는 냄새가 나는 걸까? 두통약을 먹을 정도로 냄새가 난다는 며느리의 말이 맴돌며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찻집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어요. 아니, 손님을 받을 기운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을 청소했어요. 세제 냄새가 코를 찔릴 정도로 바닥을 닦고 선반을 닦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냄새가 안 나겠지. 하지만 아무리 닦아도 제 안의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청소하다가 손을 멈추고 가게 앞 벤치에 앉았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차를 한 잔 우려 손에 들었어요. 김이 피어올랐지만 저는 마실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차가 너무 쓰네요. 누군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이웃집 최 선생님이었습니다. 70세, 은퇴한 목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담담히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네, 농담이에요. 이 선생님, 얼굴이 너무 쓰니까. 최 선생님은 옅게 웃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최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저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한참 뒤 최 선생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뜨거운 물에도 안 녹는다더니 진짜 그런가 봐요. 저는 최 선생님을 봤어요. 그는 멀리 산을 바라보며 나를 이었습니다. 제 아내도 그랬어요. 돌아가기 전 몇 년은 제 옆에 있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무슨 뜻이었는데요?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서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오해했습니다. 제가 문제인 줄 알고 평생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선생님, 혹시 누가 선생님한테 상처되는 말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최 선생님을 봤습니다. 제가 늙긴 했어도 눈치는 있어요. 요 며칠 선생님에게서 비누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거든요. 저는 움찔했어요. 저한테서 냄새가 나나요? 아니요. 오히려 비누 냄새가 너무 나서 차향이 안 나요. 차 만드는 사람한테선 차향이 나야 하는데 손을 내려다보니 손등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너무 자주 씻어서 피부가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누가 선생님한테 냄새 난다고 했나요? 저는 한참 침묵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요. 뭐라고 했는데요? 시골 냄새가 심하게 난대요. 머리 아플 정도래요. 최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 그건 며느리 문제예요. 선생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며느리가 선생님을 그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밀어내고 싶을 때 이유를 만들어요. 냄새 난다, 불편하다, 힘들다, 그런 말들로요. 저는 최 선생님의 말을 곱씹었어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네, 선생님이 아무리 씻고 아무리 조심해도 며느리는 또 다른 이유를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답게 사시면 돼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최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어요. 제가 아내 돌아가시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요? 남의 말에 내가 바뀌면 나는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최 선생님은 말없이 제 옆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차 한 잔 얻어 마셔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최 선생님을 봤어요. 지금요? 아까부터 선생님 손에 든 찻잔에서 향이 나는데 마시지도 않으시고 계시길래요. 저는 손에 든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차였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찻집 문을 열고 최 선생님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을 맞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새로 물을 끓이고 차짚을 덮고 찻잔에 따랐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최 선생님은 찻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역시 좋네요. 그럴까요? 그럼요. 선생님, 이 차에는 선생님의 온도가 담겨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내린 차는 당신 온도가 담겨 있어 참 좋아. 순간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차 한 잔에 마음을 담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아들을 키우느라 그리고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저를 잊고 있었던 것이었어죠. 최 선생님, 제 온도를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하고 싶은 거요? 선생님이 원하는 거요. 혹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이 공간에서 계속 차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대접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제서야 저의 마음이 무엇인지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찻집 간판을 닫고 문을 열고 새로 차를 우렸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우린 차였습니다. 향이 깊었고 맛이 부드러웠어요. 저는 그 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우였습니다. 엄마, 지우가 다음 주에 친구들 불러서 집들이 한대. 그때 엄마도 오실 거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친구들 초대에 엄마는 왜? 그냥 지우가 엄마 꼭 오셨으면 좋겠대. 지우가 날 왜 부르지?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올 거지? 내가 갈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 볼게. 생각해 볼게가 뭐야? 그냥 오면 되지.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부르는 이유가 뭘까? 다시 카메라 앞에 세워놓고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리고 그 순간 최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돼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응, 엄마, 그래서 올 거야? 엄마는 안 갈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왜 안 와? 지우가 엄마 꼭 오셨으면 했는데. 엄마는 그 자리가 내가 가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아 가기 싫어. 뭐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엄마, 마음이야. 이번엔 안 갈게. 엄마, 지우 실망할 텐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지우 기분 맞춰줘야 하는 거니. 엄마도 기분이 있어. 엄마, 왜 이래? 엄마가 이상해진 게 아니야. 엄마도 엄마답게 살려고 그래.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집 들일 때 꼭 오셔야 해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제 구독자들이 어머니 보고 싶대요. 이번에 영상 찍으려고요. 구독자들이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는 또 촬영 소품 거예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잠시 뒤 전화가 왔어요. 지우였습니다. 어머니, 왜요? 그냥 쉬고 싶어서. 저 이번에 진짜 중요한 촬영인데 와주시면 안 돼요. 지우야, 미안하지만 난 내 영상에 들어갈 촬영 소품이 아니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요? 다시 말할게. 나는 내 영상의 촬영 소품이 아니야. 얘 카메라 앞에 안 서. 어머니,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화내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과 결정을 말하는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찻잔을 꺼내 차를 우렸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찻잔 속 차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처음으로 제 선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평소처럼 찻집 문을 열었어요. 공기는 상쾌했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차를 우리고 간판을 닫고 손님을 기다렸어요. 오전 10시쯤 찻집 문이 열렸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였어요. 이 선생님 계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는 묘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아, 네, 그런데 이 선생님, 혹시 며느리분이 유튜브 하시나요? 저는 찻잔을 닦던 손을 멈췄어요. 네, 그렇던데요. 아주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이 선생님 아니세요? 화면 속엔 제가 있었어요. 차를 들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 청소하는 제 모습.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분이 올린 영상이에요. 제목이 시어머니와의 갈등, 이런 거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받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힘든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화면 속 지우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 시어머니 이야기예요. 사실 저희 관계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제가 집들이를 하는데 시어머니를 초대했거든요. 근데 안 오신대요. 지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진심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요즘 시어머니들 왜 저래요? 며느리가 초대했는데 안 간다는 게 말이 돼? 시어머니 진짜 너무하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선생님, 이게 정말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거 허락받고 올린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어요. 며느리가 영상 찍는다고 했을 때 그냥 가족끼리 보는 줄 알았어요. 아주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이미 마을 사람들이 다 봤어요. 이 선생님, 이야기가 안 좋게 다 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주머니가 나간 뒤 저는 혼자 그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지우는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찍었던 영상들을 편집해서 올렸어요. 제가 차를 들고 어색하게 웃던 모습, 제가 청소하던 모습, 그리고 자막이 달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요즘 관계가 힘들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했던 시간들, 제가 웃으며 대화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이렇게 이상하게 편집되어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찻집 앞을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데 주인 아저씨가 묘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이 선생님, 며느리분이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영상 보니까 며느리분이 많이 서운해 하시던데요. 집들이도 안 가시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물건값을 내고 나왔어요. 걸어가는 내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유튜브 나온 그 시어머니래. 며느리가 불쌍하더라. 저렇게 착해 보이는데 나이 들면 고집만 세진다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뒤에 전화를 받았어요. 현우야, 지우가 유튜브에 엄마 영상 올린 거 너 알고 있었어? 침묵이 흘렀어요. 알고 있었어.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 지우가 너무 속상해 했어. 엄마가 집들이 안 오신다고.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도 돼? 엄마도 이해 좀 해줘.
지우 입장에서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들은 지우 입장만 생각할 뿐, 엄마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저격해 콘텐츠로 만든 것도 억울했지만 아들이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는 게, 아니, 며느리 편을 들었다는 게 더 억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최 선생님이 찻집으로 찾아왔어요. 이 선생님, 괜찮으세요? 소문 들었어요. 며느리가 유튜브에 영상 올렸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봤어요? 아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람들이 다 저를 나쁜 시어머니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우는 알고 있었대요. 지우가 영상 올리는 거. 최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선생님, 사람들 입은 막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며느리가 우는 걸 보면 며느리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럼 전 그냥 참아야 해요? 최 선생님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선생님답게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저답게요? 네. 매일 차를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원하는 삶을 사세요. 그게 제일 큰 대답입니다. 저는 최 선생님을 봤어요.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차십 일기, 매일 어떤 차를 더 껐는지, 어떤 손님이 왔는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걸 빈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지우 영상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더 아픈 건 현우였다. 아들이 내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 마을 사람들이 날 피했다. 속상했다. 하지만 차는 여전히 좋았다. 오늘 혼자 차를 마셨다. 남편이 그리웠다.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서도 괜찮다. 저는 매일 차를 덮고 일기를 쓰고 하루를 보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찻집 문이 열렸어요. 낯선 여자분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꽃차 파시나요? 네, 팔아요. 저 유튜브 보고 왔어요. 저는 움찔했어요. 며느리, 그 영상 말고요. 여자분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이요. 진짜 이야기를 찾아서라는 채널이에요. 저는 화면을 봤어요. 누군가 지우의 영상을 분석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며느리, 뭔가 이상해요. 시어머니 얼굴에 모자이크도 안 하고 허락도 안 받고 올린 것 같은데요. 이건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이거 완전 초상권 침해네요. 며느리가 더 이상한 것 같은데. 시어머니 편에서 생각해 보니 진짜 이상하네. 아들은 뭐 하고 있어? 엄마 지켜야지. 저는 놀라서 여자분을 봤어요. 저도 처음엔 며느리 편이었어요.
근데 영상 계속 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찍어서 올린 게 잘못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오셨어요? 선생님, 차 한번 마셔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응원하고 싶어서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그 여자분이 가고 난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었고 나무짚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나 아직 괜찮아. 힘들지만 나는 계속 나답게 살 거야. 그리고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정혜 선생님이시죠? 저는 법률봉사센터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께서 최근 며느리분이 올린 영상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초상권 침해인데 혹시 상담받으실 의향 있으신가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네, 상담받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차십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세상이 조금 바뀌었다.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생겼다. 여보, 나 이제 싸울 준비가 된 것 같아. 저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법률봉사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김민수 변호사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정혜 선생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은 태블릿을 꺼내 지우의 영상을 보여줬어요. 선생님, 이 영상 촬영하실 때 허락하셨나요? 며느리가 가족 영상 찍는다고 했어요. 유튜브에 올린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이건 명백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게다가 선생님을 악의적으로 편집했어요. 명예훼손에도 해당합니다. 저는 손을 꼭 쥐었어요.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영상 삭제 요청,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형사고소까지 가능합니다. 선생님 얼굴이 그대로 나왔고 이걸로 며느리분이 수익을 얻었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싶어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최 선생님, 저 부탁이 있어요. 제가 영상 하나 만들고 싶어요. 지우 영상에 대한 반박 영상이요. 최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이요? 제 이야기를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최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손자가 영상 편집 잘해요. 일주일 뒤 저는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어요. 봄날의 찻잔 이정혜라는 채널 이름으로 며느리의 거짓말에 대한 진실이란 제목으로 첫 영상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혜입니다. 최근 제 며느리가 올린 영상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차분히 말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왜 집들이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지우가 보낸 카톡을 보여줬습니다. 제 구독자들이 어머니 보고 싶대요. 이번에 영상 찍으려고요. 며느리는 제가 가족이 아니라 구독자들의 웃음거리 주제로 저를 초대한 거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찍은 영상은 가족끼리 보는 영상인 줄 알았어요. 유튜브에 올릴 거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저는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30년 전 전국 다도 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다도 전문가로 활동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그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저의 희생의 며느리는 저를 시골, 냄새 나는 시어머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영상을 마치며 저는 말했어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이야기는 제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영상을 올린 지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시어머니 진짜 멋있으시다. 며느리가 완전히 사기꾼이네. 다도 대상 받으신 분을 시골 냄새 난다고? 이 며느리 진짜 최악이다. 어머니 응원합니다. 지우의 영상은 다시 화제가 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지우를 비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틀 뒤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영상 올리고 저 고소하고 제 채널이 난리 났어요. 그건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어머니, 제발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우야, 넌 진짜로 뭘 잘못했는지 아니? 영상 올린 거요? 아니야. 넌 엄마를 시모어미가 아니라 웃음거리로 본 게 잘못이야. 그리고 그걸 이제까지 모르고 살았잖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뒤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며느리분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영상 전체 삭제, 공개 사과, 그리고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3천만 원이요? 며느리분이 그 영상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광고 수입과 스폰서 수익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받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신데요? 공개 사과 영상을 올리되 제가 지정한 멘트대로 읽어야 한다고 전해주세요. 일주일 뒤 지우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지우입니다. 제가 올렸던 시어머니 관련 영상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우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허락 없이 영상을 촬영했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였으며 시어머니를 상처 입혔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전국 다도 대회 대상 수상자셨으며 다도 전문가이십니다. 제가 그런 시어머니를 시골 냄새 난다고 표현하며 제 채널에서 웃음거리 소재로 사용한 것은 명백히 저의 잘못입니다. 저는 앞으로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댓글은 싸늘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진심 없는 사과 누가 봐도 티나네. 유튜브 접는 게 당연하지. 그날 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제 됐지? 지우도 사과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면 안 돼? 지우가 너무 힘들어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힘들 땐 신경 안 쓰더니 지우가 힘들면 신경 쓰이니? 엄마, 그리고 너한테 할 말 있어. 엄마, 이 찻집하고 시골집 이거 마을에 기증할 거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마을 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로 쓸 거야. 엄마가 다도도 가르치고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거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엄마를 무시하고 웃음거리로 생각하는데 중간에서 며느리 편 들어주며 엄마를 생각하지 않는 아들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엄마, 진짜 이럴 거야. 그럼 우리 집 대출은 어떡하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엄마, 돈으로 갚을 생각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뒤 저는 최 선생님과 함께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댁은 마을 입구에 있었어요. 작지만 정갈한 집이었습니다. 이장님, 계세요? 아, 이 선생님, 어서 오세요. 최 선생님도 오셨네요. 이장님은 60대 중반의 인자한 분이었어요. 마을에서 30년 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이장님,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그래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장님, 저 제 찻집하고 집을 마을에 기증하려고 해요. 이장님은 차를 따르던 손을 멈췄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찻집과 제 집을 마을에 기증하고 싶어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면 좋겠어요. 이장님은 찻주전자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 선생님, 농담이 아니시죠? 진심이에요. 최 선생님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이장님, 저도 이야기 들었을 때 놀랐는데 이 선생님 진심이에요. 이장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드님은 아세요?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알아요. 그래도 할 거예요. 저는 서류를 이장님 앞에 놓았어요. 이미 변호사님과 상담도 받았어요. 기증 절차도 다 알아봤고요. 마을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 명의로 등록하면 된대요. 이장님은 서류를 펼쳐봤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선생님, 이게 얼마짜리 재산인지 아세요? 알아요.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찻집하고 땅,
그리고 제 집까지 합치면 10억은 될 거래요. 10억이면 아드님이 서울집 대출 다 갚고도 남을 돈인데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장님, 모욕을 주는 며느리 편에 서서 이야기하며 저한테는 이해해달라고 하는 그런 아들한테 제 재산을 줄 순 없어요. 이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일 제가 다 들었어요. 유튜브 영상도 봤고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그런데 그래도 이건 너무 큰 결정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 마을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남편이랑 여기서 찻집 열고 사람들 만나고 행복했어요. 아들보다 마을 사람들이 저한테 더 가족 같았어요. 선생님, 그리고 요즘 느꼈어요. 최 선생님도 그렇고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도 그렇고 진짜 가족은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연결되는 가족도 있더라는 거요. 이장님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선생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이 찻집을 마을 문화센터로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계속 여기서 다도를 가르치고 싶어요. 무료로요. 마을 어르신들한테.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여긴 선생님 집인데 당연히 그러셔야죠. 아니에요. 이제 이건 마을 집이에요. 저는 웃었어요. 이장님은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선생님, 제가 이 마을 이장한 지 15년 됐어요. 그동안 많은 분들 봤지만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 봅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제 자식 준다는 재산을 마을에 기증한다는 게 얼마나 큰 결단인데요. 이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선생님, 마을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얼른 이장님을 일으켰어요. 이장님, 이러지 마세요. 제가 더 감사한 거려. 저 혼자였으면 이 힘든 시간 못 견뎠을 거예요. 그래도요. 마을 사람들이 알면 다들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최 선생님도 옆에서 말했어요. 이장님, 저도 도울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목수일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최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셋이서 이 문화센터 잘 만들어 봅시다. 일주일 뒤 마을 회관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어요. 이장님이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모였습니다. 이정혜 선생님께서 본인의 찻집과 집을 우리 마을에 기증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뭐라고? 찻집을 기증? 아들한테 안 주고? 이장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공간을 마을 문화센터로 쓰고 싶어 하십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다도도 배우고 이야기도 나누는 공간으로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공짜로 차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대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 이정혜입니다. 이 마을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동안 여러분께 많이 받았어요. 이제 제가 돌려드릴 차례인 것 같아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 선생님, 아드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은 반대했어요. 하지만 이건 제 재산이고 제 결정이에요.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자식 재산 뺏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 재산 마을에 주시는 건데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공간에서 많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선생님이 10억짜리 재산을 마을에 기증했대. 아들한테 안 주고 아들이 엄마 편 안 들어줬다더라. 이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전국다도 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혜 선생님이시죠? 저희가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혹시 올해 전국다도 대회 심사위원으로 오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요? 선생님은 30년 전 대상 수상자이시고 지금도 차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마을의 재산까지 기증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언론에 났어요. 30년 만에 컴백, 전설의 다도 명인 이정혜. 며느리의 무시를 딛고 일어선 시어머니, 시골 찻집 주인, 알고 보니 다도 대상 수상자, 10억 재산 마을에 기증한 할머니의 반전 인생. 제 이야기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한국의 명인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시겠어요? 저는 모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차십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이 바뀐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 거다. 재산도 내려놓았다. 이제 정말 자유다. 여보, 지켜봐줘.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저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마을 문화센터 문을 열고 차를 우렸어요. 이제 이곳은 제 찻집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저는 그들에게 차를 대접했어요. 이 선생님, 오늘도 차향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어느 날 아침, 최 선생님이 신문을 들고 왔어요. 선생님, 이거 보셨어요? 신문 일면에 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10억 재산 마을에 기증한 다도 명인, 전국 다도 대회 심사위원 위촉. 저는 신문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요. 며칠 뒤
전국 다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코엑스 대강당이었어요. 전국에서 수백 명의 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석에 앉았어요. 30년 전 제가 대상을 받았던 그 무대였습니다. 이정혜 심사위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혜입니다. 30년 전 이 무대에서 대상을 받았고 오늘은 심사위원으로 다시 이곳에 섰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차를 보여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회가 시작됐어요. 젊은 다도인들이 하나씩 무대에 올라 차를 우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놀림을, 물의 온도를, 차의 향을 살폈어요. 좋아. 다들 잘하네. 대회가 끝나고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제가 대상 수상자에게 상패를 전달했어요.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차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방송국 제작진이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한국의 명인, 촬영 일정 잡으려고 왔습니다. 네, 언제 오실 건가요? 다음 주 화요일에 마을로 내려가겠습니다. 선생님의 일상과 찻집, 그리고 마을 분들과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촬영 날, 제작진이 마을로 내려왔어요. 카메라 5대, 스태프 10명.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듯 구경했습니다. 이 선생님, 먼저 차 만드시는 과정부터 찍겠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차를 우렸어요. 물을 끓이고 차짚을 덮고 찻잔에 따르는 모습. 손에 익은 동작이었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더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선생님, 차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온도예요. 저는 찻잔을 들어 카메라에 보여줬습니다. 물의 온도, 차짚의 온도, 그리고 사람의 온도. 이 3가지가 맞아야 좋은 차가 나와요. 사람의 온도요? 차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야 해요. 슬플 때 만든 차는 쓰고 행복할 때 만든 차는 달아요. 차는 거짓말을 못해요. 제작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화제가 됐던 며느리와의 갈등에 대해서도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어떠셨어요? 힘들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상처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배웠어요. 뭘 배우셨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연결되는 가족도 있다는 거요. 그리고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요. 촬영이 끝나고 제작진이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이정혜 선생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10억이나 되는 재산을 마을에 기증하시고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다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분 처음 봤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는 평생 차를 몰랐는데 이 선생님 덕분에 차의 맛을 알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참 따뜻한 분이세요. 최 선생님도 인터뷰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힘든 시간을 이겨낸 분이에요. 며느리한테 상처받고
아들한테 배신당했지만 그걸 딛고 일어서셨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일주일 뒤 한국의 명인 방송이 나갔습니다. 시청률은 10%를 넘었어요. 방송 후 제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선생님,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 찻집 가보고 싶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선생님께 차 배우고 싶어요. 저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3달 만이었어요. 엄마, 방송 봤어.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 지우랑 이혼했어. 그래? 지우가 유튜브 접고 나서 계속 힘들어했어. 수입도 끊기고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 그러다가 결국 우리 사이도 틀어졌어. 그래서 집도 팔았어. 대출 못 갚아서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전화한 이유가 뭐니? 엄마, 미안해.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현우야, 너 지금 진짜로 미안해서 전화한 거니? 아니면 엄마가 방송 나왔으니까 다시 연락한 거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온전히 나로 살 수 있어서 지금이 너무 좋아. 너가 엄마 입장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너와 엄마 관계는 끝이 났어. 우리 각자 인생 살자 했잖아. 엄마, 사실은 나 좀 도와줄 수 없어? 나 지금 진짜 힘들어. 현우야, 엄마 재산은 이미 마을에 기증해서 줄 게 없어. 알아. 근데 그래도 너 아직도 모르는구나. 엄마가 화가 났던 건 너한텐 엄마는 없었기 때문이야. 내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내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현우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안 들을래. 엄마 없이 이제 너 혼자 살아봐.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을 문화센터에서 매일 다도 수업을 열었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사람들, 어르신들, 외국인들까지 모두가 차를 배우러 왔어요. 선생님, 이 차는 어떤 차예요? 국화차예요. 가을에 딴 국화를 말려서 만든 거죠. 향이 정말 좋아요. 그렇죠? 국화는 마음을 평온하게 해줘요.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찾아왔어요.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여자였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작년에 차 배우러 왔던 사람이요. 당연히 기억나죠. 이렇게 다시 보니 반가워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작은 찻집을 열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제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남편의 찻잔에 차를 따라 천천히 마셨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아들도 며느리도 없지만 나는 행복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일이 있어.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은은하고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차는 끓일수록 맑아지고 사람은 버릴수록 자유로워진다.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버렸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었는지. 저는 눈물이 아닌 미소를 지었습니다. 2년 뒤, 저는 봄날의 찻집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정식 다도 학교를 열었습니다. 마을 문화센터는 그대로 두고 옆에 새 건물을 지었어요. 최 선생님이 직접 설계하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이정혜 선생님의 뜻에 동참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그 후원금으로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무료로 다도를 배울 수 있게요. 개교식 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방송국도 왔고 신문사도 왔어요. 이정혜 선생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평생 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오늘 이 학교가 문을 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배우고 마음의 평온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교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학교를 둘러봤어요. 깨끗한 교실, 새 찻잔들, 정갈하게 정리된 차십들. 여보, 봐, 우리 꿈이 이루어졌어.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현우였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현우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옷도 낡았고 얼굴도 피곤해 보였어요. 왜 왔니? 엄마, 개교식 한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하려고 왔어. 현우는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그래, 고마워. 저는 꽃을 받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잘 지냈어? 보다시피 잘 지내는 것 같아. 너는? 나는 아직 힘들어. 작은 원룸에서 살고 일도 겨우겨우 하고 있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나 정말 후회해. 그때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늦은 거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오만하지 않았어요. 조금은 겸손해 보였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지만 용서하기는 조금 어려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언젠가는 너를 받아들이겠지. 현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엄마. 기회를 줘서. 기회가 아니야.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저는 현우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차십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학교 개교식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와줬고 현우도 왔다. 나는 아직도 현우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내 삶을 살고 있어. 차는 끓일수록 맑아지고 사람은 버릴수록 자유로워진다. 이제야 이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아. 바람에 대한 마음을 비울수록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저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어요. 차는 따뜻했고 향기로웠고 달콤했습니다. 행복의 맛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긴 시간 시니어.net TV에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모욕적인 말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사랑하고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있는지 댓글로 응원 한마디와 함께 적어주시면 행운 가득한 날들이 선물로 가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